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35살의 젊은 여자이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은 오르막 없이 내리막만 있는 롤러코스터 같았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을 합하면 개천을 하나 이룰 정도예요. 그럼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 고한의 한 판자촌이었어요. 80년대 후반에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곳에서 자랐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판자촌이라는 게 모두 불법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진 집이 없었어요. 대부분 방 한 칸에 좁은 주방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마을에 있는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답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샤워를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환경이었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재미는 있었어요. 이웃 어른들은 모두 친절하셨고 동네 아이들은 단합이 잘 되어 형제처럼 잘 지냈답니다. 제가 10살이 넘어서부터는 동네 꼬마 아이들을 불러 모아 고무줄 놀이, 땅 따먹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등 제가 아는 놀이를 하나씩 가르쳐주며 재밌게 놀았죠. 그때 꼬마들이 배시시 웃으며 제 말을 잘 따라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제 꿈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꿈에 대입해보라고 조언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행복한 순간이 바로 꼬마들과 함께할 때여서 유치원 선생님을 일찍부터 꿈꾸게 되었답니다. 한편 마을 어른들도 자녀들을 맡기고 어딘가를 가셔야 할 때는 꼭 저를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야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 항상 방긋 웃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재밌게 놀아주겠다고 하며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며 저희 판자촌 이웃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니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려고 옆마을에 들여진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꼭 끌어안고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훌쩍거렸어요. 그리고 이사를 떠나는 아이들은 꼭 놀러 오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었고 제 품에 안겨 눈물과 콧물을 범벅이고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웃들이 떠나 판자촌의 거주 주민이 절반 정도 남았고 이전보다 단합하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어른들도 자주 모여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드시곤 했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모임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언니 누나 노릇을 해주었고 조용한 판자촌을 사람 사는 곳처럼 아이들 목소리가 멀리 퍼지도록 만들었네요. 그렇게 해가 또 한 번 바뀌어 제가 11살이 되었고 동네에는 10집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이웃 동생들은 서너 명이 전부였고 동네가 썰렁할 만큼 고요해졌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들은 저보다 2~3살이 어렸는데 그중 10살 먹은 지훈이라는 남자애가 특히 저를 잘 따랐어요. 나중에 크면 저와 결혼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며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가 너무 귀여워서 학교를 오갈 때도 꼭 손을 잡고 다녔고 바쁜 지훈이 부모님을 대신해 저녁 시간까지 데리고 놀았어요. 정말이지 친동생처럼 많이 아껴주고 보듬어준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청소당번에 걸려 지훈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먼저 집 앞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설득했죠. 입이 뾰루퉁 나온 지훈이는 마지못해 혼자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청소를 마치고 조금 늦은 시간에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이 가까워지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가끔 어른들이 쓰레기를 태우곤 하셔서 쓰레기 연기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마을 안에 들어서자 몰려있는 어른들이 보였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어디에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옆집에 살던 아저씨를 발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연지 왔구나. 인수네 집에 불이 났는데 급속도로 새 집에 불이 붙어버렸구나. 판자촌 주거 형태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대충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는 불이 붙은 집 중에 지훈이네 집도 불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저씨, 안에 사람은 없죠? 모두 불을 피한 거죠? 글쎄다. 나도 조금 전에 와서 모르겠다. 하지만 소방서에 전화를 해뒀으니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위를 돌아보며 지훈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지훈아, 어딨니? 그때 마을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안 보이지? 아이고,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모양이다. 어쩌면 좋니? 불이 번질 대로 번져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겠는데 말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0살짜리 애가 혼자 있잖아요. 제가 소리치자 어른들은 하나같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게 어려울 거라고 말을 모았고, 소방관이 금방 올 테니 기다려보자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어른들에게 더 이상 묻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옷소매와 코와 입을 막고 지훈이가 있는 불구덩이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른들은 가지 말라고 소리치기만 하고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는 않았네요. 이윽고 지훈이네 집으로 들어가자 검은 연기가 가득해서 눈조차 뜰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 지훈이를 목 놓아 불렀어요. 지훈아, 누나야, 누나가 들어왔어. 어디 있는지 소리를 내봐. 그러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훈이가 오열하며 누나, 누나 나 여기 있어.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소리를 계속 질러달라고 말했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진 저는 손을 이리저리 젓다가 저를 그토록 잘 따르던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지훈아, 누나야 이리 와. 누나가 널 안고 나갈게. 누나, 너무 무서웠어. 나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 죽긴 왜 죽어. 누나가 있는데. 어서 나가자. 저는 지훈이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제 품에 꼭 끌어안고 불구덩이에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어요. 5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 집이 그날은 왜 이리 크게 느껴지던지 밖으로 나가는데 한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바깥 공기가 느껴져 거의 다 빠져나왔다는 걸 인지한 저는 지훈이를 아는 채 뛰어나왔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무사했고 다친 곳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저였어요. 어른들이 제 얼굴을 보고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연지야, 너 괜찮니? 네 얼굴이... 옆집 아저씨가 몸둘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이 뜨겁고 따가워요. 라고 답하며 여전히 지훈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뒤늦게 도착했고 구급대원들까지 저희 판자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방관들은 곧장 불을 끄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얼굴에 무언가를 대주고 구급차에 태웠답니다. 그렇게 저와 지훈이는 각자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제 얼굴이 어떻게 될지 짐작도 못한 채 병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붕대를 감아주셨고 주사와 링거를 놔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주사 때문인지 잠이 쏟아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잔지 모르고 깨어났을 때는 제 앞에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두 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답니다. 저는 지훈이가 무사한지 먼저 물었고 그 아이는 벌써 퇴원해서 임시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내 얼굴 어떻게 된대요? 괜찮다고 그러죠? 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지레 짐작을 했답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고 붕대를 풀고 나서야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제 얼굴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얼굴에 반쪽이 쭈글쭈글한 흉터가 생겼는데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속상하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에 빠진 저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집안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화상 입었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며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끔찍한 얼굴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 임시로 다른 집에서 지내던 지훈이네 가족이 이사를 한다고 부모님이 전했어요. 지훈이네 집이 이미 타버렸고 그 아이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은 나가서 지훈이와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결혼까지 하겠다는 귀여운 아이에게 흉측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지훈이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말았네요. 듣기로는 제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걸 알고 지훈이가 정말 많이 울면서 절 만나고 싶다고 부모님께 계속 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공무원 몇 명이 판자촌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판자촌을 모두 철거한다고 알리며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비우라고 전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도 다른 마을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화장실이 있는 집을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난생 처음 제 방이라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며 제 얼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고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갔어요. 예상대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놀란 눈으로 보았고 조금씩 피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 봤지만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한 학생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억지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렸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특별한 친구를 두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가끔 제 외모를 아무렇지 않게 보고 손을 내미는 친구가 있긴 했지만 학교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저와 어울리는 걸 꺼려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자 부모님은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며 취업을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의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닐 테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대학 가지 말라는 말씀은 다신 하지 마세요. 연지야,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얼굴을 봐. 그 얼굴로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건 어려울 거야. 이런 모진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만 세상은 너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 엄마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깟 화상 흉터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지원해달라, 응원해달라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든 꿈을 이룰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화를 내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고 수능 시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했는지 도시락을 싸주시고 용돈까지 쥐어주셨고 시험장까지 같이 가서 다른 부모님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할 만큼 수능 시험을 잘 보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가 바라는 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또한 당당하게 수석으로 합격해서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면제받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피하지 않았어요. 다들 성인이 되어서 그런 건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용기를 내게 되었고 과 대표까지 맡게 되었죠. 이어서 4년 내내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할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젠 정말 꿈을 이루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동기들과 같이 이력서를 작성해 가고 싶은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동기들과 함께 1차에서 합격했고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저는 같이 간 동기보다 성적도 우수했고 언변도 뛰어나다고 생각해 무조건 합격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동기들만 모두 합격했고 저는 낙방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면접을 보는 원장님을 찾아가 제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미안해요. 유치원도 일종의 서비스직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연지 씨 얼굴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분명 컴플레인이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외모가 중요한가요? 제 흉터는 누군가를 구해주다가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원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안하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부당함을 느끼긴 했지만 유치원이 그곳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 그냥 돌아오게 되었고 이력서를 다른 유치원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제 증명사진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한 게 뻔해 보였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러 군데 유치원을 한꺼번에 지원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나를 꼭 필요로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과 아주 많이 달랐고 엄마가 말했던 대로 제 얼굴 때문에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유치원 선생님으로 성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독립한 상황이어서 당장 생계를 위해 임시라도 할 일을 구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동 돌봄이나 놀이 선생님 같은 일을 찾아 지원해봤지만 그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죠. 이에 당장 월세가 급했던 저는 알바라도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일할 곳은 널려 있어서 빨리 시작만 하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식당 같은 곳들의 사장님들은 제 얼굴을 보고 나면 이미 알바생을 뽑았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힘든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여러 생산직 면접을 보았지만 역시나 버림당하고 말았네요. 이에 저는 세상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환멸까지 느꼈고 내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아무런 직장에 이력서를 퍼붓듯이 넣었고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옷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시고도 편견 없이 합격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당분간만 일하는 마음으로 미싱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바로 그만둘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의 3년의 시간을 일과 면접을 하며 지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바뀌지 않았어요. 더불어 미싱 보조로 일하던 저는 어느새 미싱사가 되어 있었고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지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선생님의 꿈은 점점 사라져갔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이 직업으로 살아야겠다고 단념했어요. 세상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이게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제 삶을 받아들였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빠르게 지내다 보니 제가 유치원에서 물먹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이질감까지 느껴졌답니다. 저희 봉제 공장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의뢰를 주면 옷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옷에 구분 없이 일했어요. 군복, 의사가운, 양말, 보세 옷 등등 가리는 것 없이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다 거의 받지 못했던 의뢰를 사장님이 받아왔어요. 유치원생들의 단체복 100벌을 만든다고 전해왔는데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었답니다. 이미 끝나버린 꿈이었는데도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괜히 설레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오랜만에 아동복을 만들게 되었고 분량 하나 없이 잘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옷은 하나하나 접어 비닐로 포장해 박스에 담았고 여느 때처럼 사장님이 배달을 해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틀 동안 그 박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장님께 왜 배달해주지 않냐고 물었더니 유치원 원장님이 옷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알리셨답니다. 간혹가다 깐깐한 거래인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치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와 동료들이 만든 유치원 단체복은 완벽했으니까요. 치수 하나 실수 없이 만들어졌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몇 시간 뒤, 그 유치원 원장님이 왔는지 사장님과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바쁘게 미싱을 돌리는 와중에 귀를 기울여 보니 대충 들리는 소리로는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 예쁘게 잘 나왔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향해 와보라고 손짓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오래된 경력자이기도 했고 최종 검토를 제가 해서 저를 부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과 유치원 원장님이 계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아이들 옷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이 정말 잘 나왔어요. 실력 있는 분들이라더니 정말 대단들 하세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저는 잘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저야 매일 하는 일이니까 대단할 것 같진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며 당황스럽게 했어요. 제 얼굴에 흉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더러 그렇게 멍하니 보았죠.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이 잠시 후 놀라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너무 낯이 익어서 그런데 혹시 땡땡동 살던 김현지 누나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원장님 저 아세요? 역시 누나. 나야 나 지훈이. 판자촌에서 같이 놀던 지훈이. 누나 뒤만 쫓아다니던 그 지훈이.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예전 얼굴이 많이 남아있어서 바로 알아봤어. 너무 놀란 저는 눈앞에 있는 원장님의 얼굴을 제대로 살펴보자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뭐? 네가 지훈이라고? 코올리게 이지훈? 지훈이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네가 아이들 단체복을 주문한 유치원 원장님이었어? 와, 너 성공했구나. 너무 멋있어졌다. 에이, 성공은 무슨. 화상 자국이 있어서 설마 했는데 누나 정말 그대로야. 나 누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랑 점심이라도 먹지 않을래? 저는 오랜만에 본 지훈이를 보긴 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여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음에 먹자고 대답하려는데 사장님이 대뜸 끼어들었어요. 원장님과 연지 씨가 한 동네에서 자랐다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연지 씨, 점심 먹고 와. 천천히 들어와도 되니까 밀린 얘기 많이 나누고 말이야. 그러자 지훈이가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를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한 식당에 들어선 저는 지훈이와 마주 앉게 되었고 주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 아직도 기억나. 누나랑 매일 학교 같이 다닌 거 말이야. 내가 그때 누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래,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누나가 나를 구해준 것도 매일 생각해. 누나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야. 누나 얼굴에 흉터를 보니 너무 미안해진다. 그때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 말에 저는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거니 미안할 거 없다고 말했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로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지훈이가 제 꿈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내가 왜 유치원 원장이 된 줄 알아? 어렸을 때 누나가 귀가 따갑도록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이야. 누나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지. 그런데 누나는 왜 유치원 선생님이 되지 않은 거야? 저는 그냥 입을 다물까 하다가 동생 같은 지훈이에게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도 유아교육과를 나왔어. 정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유치원 원장들이 내 얼굴을 보면 다들 혐오하더라. 나 같은 얼굴은 그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듯이 거절하더라고. 그렇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지금 있는 봉제 공장에서 10년을 일했어. 그러자 지훈이는 너무 놀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이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우하다니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네. 누나,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인간들하고 일해봤자 좋은 경험이 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누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해.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선생님이 되어줘.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 네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오라고? 됐어. 나는 이미 꿈을 접은 지 오래야. 게다가 너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학부모들의 항의와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면 어떡할 건데. 그게 고민이야? 누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그런 걱정이라면 너도. 지훈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싱사로 일하는 게 나름 행복해서 연거푸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요. 누나, 그럼 우리 유치원에 한번 놀러 와봐. 어떤지 구경이나 해보라고. 선생님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응?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소를 한 번은 꼭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한번 들를게. 대신 구경만 할 테니까 부담은 주지 마. 알겠어. 그런데 내가 날짜를 정해주는 날 오면 안 될까? 바쁜 시기가 끝나면 초대할게.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일러줬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에 특강이 있다며 혼잡하지 않고 조용하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했고 토요일이 오기만 기다렸답니다. 대망의 토요일이 되자 제 몸은 미친 듯이 떨렸어요.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데도 아주 많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치마도 입고 곱게 화장도 하고 지훈이의 유치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말과 다르게 학부모들이 몰려 있었고 아이들도 100명이 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돌아갈지 남아있을지 고민하다가 다시 신발장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윽고 제가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유치원 안에 있는 큰 화면에서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다시 몸을 돌렸고 어두워진 틈을 타 학부모들 사이에 숨어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웅장한 음악으로 시작된 영상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잠시 후 불을 끄는 소방관들의 장면이 등장했고 불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들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사람을 구하는 장면까지 더해지며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집중하며 보고 있었어요. 약 5분간의 영상은 위기에서 구한 소방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소방 안전 교육이라도 하려나 싶어 마이크를 잡은 지훈이에게 집중했어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기 서 계신 선생님 한 분을 봐주시겠어요? 김연지 선생님이십니다. 저 선생님의 얼굴은 화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다 생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한 동네에 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동네 아이들을 아주 잘 보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저 혼자 있었고요. 불이 너무 커져서 어른들도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구하러 몸을 던진 분이 있었어요.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지금 본 영상 속의 영웅과 같죠. 그분이 바로 저기 계신 김연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김연지 선생님의 얼굴이 무섭거나 불편하신가요? 이윽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자 지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 계신 김연지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좋겠어요. 그리고 기립박수가 이어졌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어느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고개를 들라며 제 얼굴의 흉터는 훌륭한 훈장이자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책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찌나 감동했던지 세상을 미워했던 지난 날들이 씻은 듯이 지워졌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응원에 용기가 생겼고 아이들이 저에게 안기며 행복이 솟아났어요. 그제야 알았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봉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며칠 뒤 그동안 꿈꿔왔던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게 해준 지훈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큰 신세를 졌다고 말하며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지훈이는 잊었어? 누나가 날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세니 감사 인사니 이런 거 하지 마. 누나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야. 알겠어? 하고 저를 축혀 세워 주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6살 병아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답니다. 다행히 꿈이 아닌 생시여서 어찌나 좋던지 심장이 매일같이 뛰는데 살만 나더라고요. 이에 저는 원장님인 지훈이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고급스러운 곳으로 초대했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 꿈을 이루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누나 또 그 소리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고마우면 내 꿈을 이루게 도와줄래? 저는 지훈이가 또 다른 꿈이 있는 것 같아 얼마든지 도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지훈이의 입가에 미소가 활짝 피더군요. 누나, 내 어릴 적 꿈이 뭐라고 한지 기억 안 나? 누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그러니까 날 남자로 받아줄래?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제가 구해줬던 사람이어도 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저를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제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지훈이랍니다. 제가 거절을 해도 어릴 때처럼 계속 떼를 쓰는 바람에 연인이 되어버렸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양심 없는 사람인 건 알지만 지금 지훈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이죠. 제가 이 얼굴로 성공하고 사랑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모두 이뤄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배우는 스승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인 지훈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저같이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꿈과 기적이 찾아오리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아픈 과거와 행복한 지금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